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처음 만나는 시사토론, 오늘은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주제는 지방분권시대 지역균형발전인데요. 전국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면서 비전과 희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분들 네 분 모셨는데요. 2019년 지역 내지 전국의 현안, 특히 관심사가 뭘까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첫 질문 듣겠습니다. 먼저 김순훈 부위원장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좋은 토론에 초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것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토론회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어떤 때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지역 정책의 두 축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고, 그래서 만약에 지역들이 이러한 기회를 실기한다면 또 이만큼 더 좋은 기회를 맞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이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도 많은 말씀들이 나오겠지만 우선 저출생 고령화, 그다음에 지역의 인구 감소가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지역의 위기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지방의 소멸로 이어질런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예측해 볼 때 옳은 토론회인 자치분권이나 균형발전을 각 지역들이 어떻게 수용을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계속해서 박상욱 교수님. 예, 도민 여러분 참 새벽에 이렇게 토론에 참석하게 돼서 기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인구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지역 경제가 얼마나 침체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1966년에 가장 최고 266만을 기록했습니다. 266만 이후 계속 감소되어서 현재 180만 대에 이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인구 감소는 결국 왜 비롯되었는가? 저는 크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1세기 접어들었을 때 인구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따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인구 감소를 극복할 수 위해서는 첫째로 저는 교육이고, 둘째도 교육이고, 셋째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이후에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교육의 중심지였는데 70년대까지만 해도 교육의 중심이고 많은 인재들이 나왔는데 80년대 이후에 교육이 황폐화되기 시작하고 90년대 21세기에 들어서 더욱더 교육이 황폐화되면서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오늘의 위기를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최수찬 교수님. 예,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힘내십시오.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 국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올해에도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러 번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왔습니다. 이번에도 힘을 합해서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성엽. 예, 도민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새해 가장 큰 중요한 현안 과제는 경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 전체의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만은 특히 우리 전북 지역 경제가 굉장히 추락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해고를 당해도 못 사는 사람부터 또 망해도 영세업체부터 망하기 시작하고 지역 기준으로 봐도 못 사는 지역부터 더 어려워지는 것이 경제의 원리고 경제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전북 지역 경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충청북도가 우리 뒤를 항상 따라다녔었는데 지금 어느 순간 우리 뒤를 돌아보면은 이제 제주도는 특수한 경우니까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은
뒤를 돌아보면 강원도 정도만 우리 뒤에 있는 정도로 상대적으로도 많이 그 추락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은 뭐 우리 전북 도민들이 능력이 부족해서도 또 게을러서도 또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아서도 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례로 그 작년까지 저 군산에 있는 그 한국 GM 군산 공장이 문을 닫았고, 또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중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껏 새만금에 오셔가지고 그 1200만 평 그 땅에다가 태양광을 깔겠다. 저는 이런 정도 대응이 나오는 걸 보고 중앙정부가 우리 전북에 대해서는 해도 너무한다. 저는 적어도 미래 자동차라는 뭐 수소 전기차 전진기지, 우리 군산 그 GM 공장 터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미래 어떤 자동차, 수소 전기차 같은 것을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해 나가는 그런 전진기지를 만들겠다라는 정도의 뭔가 그 대책을 내놓는 건커녕 그 27년간, 28년간 그 애만 태워온 새만금에다가 그 태양광을 1200만 평 깔겠다 정도로 대접을 받는 이 전라북도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참 분발하고 고민을 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요구를 해내는 이런 그 노력을 우리가 펼쳐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역시 중요한 건 자치분권이고 또 지역이고 또 지역 경제고 이렇게 균형 발전이고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경제 못지않게 지역 경제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면 방금 유성엽 의원께서 간단하게 진단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크게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나 제도의 문제인 것인지, 정책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최수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북 지역 경제가 이렇게 위기로 빠지게 된 상황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그 좀 능력을 발휘하고 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부족했다고 봅니다. 자동차 산업이든 조선 산업이든 전반적인 경기 상황에 따라서 구조조정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군산 공장에서부터 또 전북에서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것은 역시 지역사회 대응이 부족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순은 부위원장님, 혹시 방금 이 말씀 쪽에서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상당히 좀 질타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근데 뭐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이 되겠는데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구조로 운영이 되어 왔잖아요. 국정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가 중요 정책들을 다 결정을 하고 지방은 수용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중앙에 집중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기관 산업이 67%, 60 내 70%가 중앙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 대 비수도권을 비유하면 전북을 포함한 전 비수도권이 아마 이런 역차별 같은 걸 느낀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러한 중앙집권 구조를 좀 분권적인 구조로 전환을 해서 지역들이 지역의 문제에 좀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전부 지역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자는 데 지금 저희들은 방점을 두고 있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행정 역량도 좀 강화하고 또 가능하면 지방 재정도 좀 확충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전북은 전북 나름대로 이제 전북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최소한 바탕은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각도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성욱 교수님, 그러면 역시 그 시스템의 문제이고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책의 실패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동의하세요? 이미 이런 중화공업이나 또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구조조정은 외국에서 많이 겪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국가에서든 지역에서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현상은 뭐냐면 결국 분공장 경제의 문제거든요. 본사나 컨트롤하는 기관이나 중앙정부는 다 중앙에 있고 그다음에 지방에는 공장만 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결정 권한이 전부 중앙에 있고 의사결정 권한이 전부 기업의 본사에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언젠가는 경기가 어려울 때 이 분공장은 위험에 처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니까 국가에서도 그 대책을 세워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대책을 세워서
다른 형태의 어떤 산업구조 조정을 한다든가 산업구조 재편을 한다든가 지역의 생태 환경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쭉 경험한 거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리더들은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이거예요. 중앙정부가 바라보는 건 좋습니다. 예, 신문에 쭉 보면 연말에 보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얼마 예산을 따왔다. 그게 정말 아주 신문을 완전히 도배하다시피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것 대신에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부를 설득했다. 또 우리 외국 기업을 어떻게 해서 생태계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우리 젊은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또는 지역에 있는 인력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지역의 변화를 깨우려고 한다.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이 가서 야 이건 정말 산업구조 재편이 되기 위해서는 한참 우리가 시간이 걸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상엽 의원님 말씀 예. 그 교장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은 예를 들면 전북지사님이나 전주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내가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내가 뭐 법인세를 좀 낮춰준다든지 내가 뭐 예를 들면 공장 부지를 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준다 이런 권한이 있으면은 하기가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 당시 그런 권한을 다 중앙정부가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좀 제도도 좀 강화해서 시도지사나 시장님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만들어 드리자 하는 게 좀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우 부위원장님, 지금 지역 연구가 없어서 전북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일 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좀 지역 경제 위기, 비록 지금 전라북도만의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뭐 좀 경제 문제 관해서는 뭐 이분 최 교수님도 그렇고 박 교수님도 그렇고 다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 거냐 하는 건데 그 유 의원께서는 이제 중앙정부의 아주 신속한 결정이나 지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지역들이 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자치 역량을 좀 강화하자는 데 저희들은 방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그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데는 적극적으로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하여튼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좀 이니셔티브를 갖고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저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특히 그 문제 중에 아까 우리 박 교장선생님께서 교육의 문제를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우리 교육 문제를 이렇게 뒤돌아보시면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이 우리는 이렇게 분리돼서 시행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두 개가 연계 통합을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협력을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교육은 교육자만이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시스템으로 구도에 있는 것도 저는 아마 지역 발전에 상당히 좀 장애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은 제 생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중에 굉장히 그야말로 우리말로는 똘똘한 학교들이 좀 배치하면 저는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걱정될 수 있고 오히려 외부에서 그 좋은 학교 때문에 인구가 유입하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그러려면 저는 지역에 있는 여러 많은 분들이 서로 걱정을 하고 또는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에 서로 연계 협력을 좀 강화하는 저는 이런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물론 중앙정부도 가능하면 도와드리겠지만 지역에서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뭐 그런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것도 좀 좋은 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보기에는 전라북도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은 그 인프라예요. 특히 교통 인프라 같은 거. 그동안에 가령 뭐 KTX 역사도 지금 아주 제대로 전라북도 사람들이 다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그 위치에 좀 없고, 지금 다른 지역은 KTX 역사 같은 것도 좀 다시 그 새로 만들겠다고 그러고 노선도 자기들 그 발전에 그 도움이 되는 쪽으로 끌어당기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노력. 또 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뭐 김제공항 같은 건 우리가 언제부터 할 수 있었는데 결국 왜 그러면 KTX 역사나 김제공항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그 소지역주의 아닙니까? 내부에서 그런 걸 그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런 것이지 새만금에 돈이 안 내려와서 지역이 발전 못한 거 아니라 말입니다. 교육 문제만 하더라도 그 지금 여기 저 박사모 교장 선생님들 계십니다만 상상고 같은 훌륭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역에서 과연 그렇게 아까 똘똘한 학교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훌륭한 학교들을 갖다 만들어서 또 훌륭한 학교가 오게 되면은 또 지역에 그 좋은 인재들이 다 몰려들게 됩니다. 정규 여건이 나아지고 교육 여건이 나아지고 그런 노력을 했냐 말이죠. 오히려 거꾸로 무슨 저 평준화 이데올로기나 또는 지역의 그 저 학교 운영자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여가지고 뒷걸음질 치지 않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좀 이런 문제 교통 인프라를 해결해야겠다.
교육을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들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의 기본 취지도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들이 지역이 갖고 있는 역량을 좀 100%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치분권이 많이 되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뭐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우리 유 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결국 국회가 그 법을 만들어줘야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북 지역이 왜 이렇게 그 브랜드가 나쁘게 됐는가? 그건 나는 역사적으로 참 배경이 있어요. 1966년대 이제 아까 인구 말했는데 그 이전만 해도 그렇게 전북 지역이 전국에서 나쁜 지역이 아닙니다. 잘 사는 지역에 속했어요. 1960년대 이후에 산업화 과정에서 70년대, 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가 모든 중요한 산업들이 서울의 수도권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북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또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이동이 일어났죠.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그런가 하면은 전북에서 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나 또는 집이 괜찮았으면 전부 다 서울에 다 집을 사놓고 아르바이트 시키고 서울에서 교육을 갔습니다. 그게 그건 뭐 통계로 말하면 현재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계에 유명한 사람들 전북 출신들 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서울 가서 다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일자리를 찾아서 교육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전북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면 90년대는 뭐냐? 90년대는 경기도에 이제 첨단 산업이 집중하니까 산업의 집중이 또 경기에 들어오니까 그때 경기도가 많이 인구 집중하고 21세기에서는 지식정보 산업에서 벤처기업이나 뭐나 이게 전북이 도저히 여건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21세기 들어서 전북은 교육에 대해서 경균하게 평준화 교육만 강조했지 실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우리 도지사나 시장은 교육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고 대학 발전에서 일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죽하면 전북대학이 지방의 도움과 또 협력을 통해서 발전하지 않으면 절대 전북은 발전할 수 없다. 전북대학이 명문대학이 되어야 그래야 전북의 인재들이 전북대학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전북대학은 도에는 우리는 대학이 하는 것이다 하니까 놓아준다면 지역은 발전할 수 없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군대 문화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옛날 획일적인 군대 문화 지금 많이 변화됐는데 그러면 교육도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에서 엄청나게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 엄청나게 변화되는 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교육청이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꾸 지금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또 지방정부에서 할 여건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아니라 이게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협력과 도움과 지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구축하는 게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역 경제든 아니면 교육이든 그걸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다고 좀 생각되는데요. 좀 주제를 좀 잠시 바꿔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정치력의 차이가 지역 발전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나마 박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을 듯해요. 전라북도가 인구 266만에서 지금은 180만도 위태로운 순간까지 결국 위축된 거는 지역 정치력 아니냐. 그래서 전북의 정치력이 지금의 낙후된 지역 발전의 결과일 수 있다. 네. 이런 진단은 어떻습니까? 이게 동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 점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과거에 양무 호남이면은 시무 국가다 해서 호남이 이 나라의 중심이었다 이제 이런 의미였잖아요. 양무 호남이면은 시무 국가 그런 의미로도 이제 해석이 되는 건데 그때 이 나라의 중심인 호남의 중심은 전라북도였습니다. 전라가명이 전주에 있었잖아요. 객사가. 근데 이제 많은 그 세월이 흘러오면서 호남이 이 나라의 변방으로 전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변방 중에 또 변방이 이제 전북이 변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광주, 전남은 합쳐가지고 우리 전북보다 그래도 훨씬 앞서가고 있단 말이죠. 인구라든지 그런 도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 물론 아까 방금까지의 토론에서도 중앙정부의 잘못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고 그게 더 컸다. 또 일부에서는 또 우리 스스로가
대비를 잘못 오고 노력을 잘못 온 결과가 오늘날 전북의 현실을 만들었다 이런 경우도 나오는데 저는 뭐 양쪽이 다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고 중앙 책임도 있고 우리 스스로의 책임도 있지만은 큰 것은 하나가 또 흐름도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봐집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영남 출신 대통령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도 그런 세상이고 또 우리가 급속도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도권 중심의 전략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들이 열악해졌지만은 그 당시 세상은 일본, 미국 중심의 세계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열악하면서도 우리 국토의 동남권은 그래도 발전을 할 수 있다. 꼭 대통령이 거기에서 많이 나와서가 아니라 일본, 미국 중심의 어떤 국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교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국토 동남권이 발전하는 흐름 속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지금 전북이 변방 중에 변방이 나오지만 저는 그래도 전북이 희망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더 배려를 해줘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지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교역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일본, 미국보다도 중국과 교역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명실상부한 서해안 시대는 오고 있다. 다만 서해안 시대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나가느냐 이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너무 중앙 탓만 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또 자조적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다라고만 하지 말고 어떻든 서해안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다행히 세상은 문화와 생명이 큰 화두가 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식 그런 산업 지식국가 시대에서 이제 문화로 가고 있고 또 이 생명이 화두가 되는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와 생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도는 전라북도에 제가 볼 때 문화와 생명을 제일 주제 삼아서 잘 끌어갈 수 있는 데는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가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오지는 않겠지만은 저는 한 10년쯤 가면은 분명히 전라북도가 희망을 갖는 시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전라북도 희망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를 해나가느냐 또 중앙정부에 집중해서 요구해서 관철을 시켜내느냐 여기에 이제 관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잘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상욱 교장선생님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서로 상승작용이에요. 이렇게 정치력이 약해지니까 여러 가지 투자도 안 되고 또 힘드니까 인구가 빠져나오고 또 인구가 빠져나니까 정치력이 약해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저는 이걸 극복하는 어떤 그 고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유성엽 의원이 잘 지적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래도 전통적으로 인재를 많이 배출했고 인재가 있는 곳이고 또 문화와 역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그래서 문화, 역사, 전통, 그다음에 교육 이것이 정말 새로 변화되는 새로운 신산업, 생명과학이랄까 정보통신산업이랄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가 갖춘다면은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해야겠죠. 인력의 훈련과 재훈련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면은 결국 중국의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느냐. 중국의 기업들이 서해안 지역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새만금 여기 있는 새만금도 이제 어차피 개발된 것이 활용한다면 전북은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 근데 이 기회를 중앙정부만 내다보고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지역에 있는 리더들이 정말 외국에 가서 외국 기업을 투자를 유치하는 방향이랄까. 과거만 해도 한 30년 전만 해도 제가 보기에 전라북도에서 외국에 가서 얼마나 투자 유치 나오는데 요새는 그런 게 나오는 게 없어요. 외국에 가서 얼마나 투자 유치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얼마나 노력하고 또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재를 우리가 공급한다.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가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것만 잘하면요. 엄청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또 인재를 훈련하고 재훈련은 제도만 시스템이라면 인재를 훈련하고 재훈련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이지만 전라북도 지도자 입장에서는 전라북도 도민이 인재의 교육을 받는 것이니까 결국 전라북도 도민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결국 전라북도 도민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결국 그러면 지역 승수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전라북도 교육청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낭비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인재를 양성하는 데 쓰는 돈은 결국 그게 이제 앞으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과 교육행정이 서로 협력한다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그런 역사, 문화, 전통, 생명 이걸 우리가 세계적으로 알리고 세계 기업들을 유치하고 협력해서 전라북도가 과거에
그 중심이 됐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경, 예.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요. 예. 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와 생명이 존중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것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드리고요. 또 인재와 리더가 중요하다는 데서 뭐 전혀 저는 이론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전북은 전북에 거주하시는 도민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좋은 인재를 만들고 좋은 리더를 만들려고 그러면 도민들이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자치분권위원회 그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보시면 주민 주권을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도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 자랑한 게 한 30년 이제 불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오랜 시간 못했던 거는 저는 경험을 못해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민자치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러면 주민들이 좋은 리더도 선출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또 주민들이 모든 계획의 핵심 주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갖춰가는 게 굉장히 저는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다면 작은 단위에서부터 그걸 훈련하는 게 필요하고 저희들은 그걸 주민자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 또는 시, 군, 읍면 동 단위에서 예, 그런 주체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예,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도 저희 위원회는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치분권과 관련된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국가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정치의 불확실성이라도 조금 해소됐으면 하는 건데 실은 현실 여건을 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김순은 부위원장님, 네. 그 지역 발전은 우리는 지금 정치와 연관짓는 지금 토론 시간을 좀 갖고 있는데 이게 불가분의 관계이긴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자치 분권 법령을 개정하든 개헌은 이미 무산됐습니다만 그것도 정치 쪽에서 일단 그 절차상 제동이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노력들도 정치적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저희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야말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할 때는 주변의 국가들이 한국이 참 혁신을 잘한다, 변화를 잘한다 이렇게 부러워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국회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법을 하나 바꾸려도 어렵고 또 정부가 발의가 돼서 가도 또 국회가 다 좀 홀딩되고 그래서 뭐 변화가 좀 안 되는 시대에 와 있어요. 그렇다 본다면 아, 우리가 이게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 두 가지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균형 발전 잘하려면 그 중에서 대통령 내라. 예. 아까 이제 전북이 낙후됐다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 전북이 획기적으로 가장 균형 발전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북이 대통령 내면 된다. 저 학생들한테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는 그럼 중앙정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변화를 잘 못한다면 그럼 지방이라도 자주 변할 수 있게 만들어줘라. 그러려면 아까 우리 유엔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분권형 헌법이 답이 저는 대답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최 교수님은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데 저는 뭐 충분히 정치권만 언제든지 뭐 논의가 돼서 합의만 이루면 저는 분권형 헌법도 아직은 저는 이렇게 뭐 꺼진 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특히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중앙정부가 변하지 못할 때 지방이 좀 혁신해서 우리 지방의 모범 사례를 중앙정부가 학습하는 뭐 이런 기회장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남북관계가 이렇게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가정할 때 저는 이 통일 이후의 체제를 고려할 때 저는 분권형 이런 헌법이라든지 이런 논의는 충분히 가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정계 개편이냐 하는 건데 말씀 금방 하셨지만은 결국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맞는 그런 정치를 정치 체제를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87년 체제라든가 이런 것이 결국은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데는 맞는 체제였지만 이제 산업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제조업 중심 때는 가령 지금 아까 유 의원께서 큰 그림을 말씀하셨는데 동남권의 제조업 중심 때 발전을 했고 지금 이제 지식산업 시대가 됨으로써 그동안의 문화나 이런 교육이나 이런 전통을 갖추고 있는 이 지역도 상당히 지금 앞으로 저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담기 위한 그런 정치체제 개편이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양극화된 체제 거기에서 뭔가 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뭐 선거제도 개편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선거제도 개편 자체보다는 현재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여당이 지난 작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이제는 상당히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제가 앞으로 계속 어려워진다면 지금의 여당도 다음 총선이나 대선도 쉽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그러면 그걸 제대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답니다. 야당도 프레임 자체가 옛날 우리나라의 제조업 시대의 논리에
제조업 시대의 산업화 논리에 얽매였기 때문에 그러기 위한 새로운 걸 담을 수 있는 혁신을 담을 수 있는 저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생겨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는 그리고 그런 정계 개편도 또 선거제도 개편도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거라면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현재 있는 걸 그대로 두고 앞으로 나가지 않고 혁신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당락에 의한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 이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 전라북도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구 노력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도 정말 역량을 강화하는 거죠. 자체 역량을.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그런 의미에서 한번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잠시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가 현재 지역 발전을 이룰 신성장 동력으로 자율주행 상용차 그리고 수소차를 좀 꼽고 있습니다. 앞서 그 유성엽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일단 어떻습니까? 방향은 잘 잡았다고 봐야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저는 그때 그 군산 지역에서 현대조선소가 이제 중단되면서 또 한국GM 군산공장까지 이제 폐쇄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대안으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처음에 가졌었는데 우리 지역이 충분히 여건을 저는 갖추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탄소 산업을 전주시 전라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잖아요. 아주 가벼우면서도 강한 재질의 질긴 재질의 탄소 산업을 키우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일진에서 우리 지역 출신 그 기업인 일진에서 지금 어디 완주인가 어디 익산에다가 수소 탱크 지금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고 있습니다. 네, 익산에다. 예. 그 수소 탱크도 지금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고 또 어차피 한국GM 군산공장 떠나간 빈자리도 남아 있는 것이고 또 군산에 보면은 뭐 군산 신항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새만금 신항도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미래 자동차인 그 전기 수소 전기차 이 생산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하나 좀 정부가 한국GM한테 매입을 하든지 또 누가 매입하게 하든지 해가지고 누군가가 좀 달려들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뭐 국가가 그 산업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동차 산업을. 그러나 부평 창원공장 다 지원하듯이 좀 군산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다른 내용으로 지원해주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미래 자동차인 그런 수소 전기차 생산 전진기지로 전라북도를 좀 삼아갔으면 쓰겠다 이제 이런 뜻이었고요. 예. 예. 방금 그 새만금의 태양광단지 조성에 관련해서는 유성엽 의원께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그리고 그 혁신도시가 이게 아마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일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하고 혁신도시 시즌2 그리고 농생명산업 이것도 지금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제목만 들었기 때문에 그 공부가 되지 않으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방향과 관련해서 이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는 좀 진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든 또는 지역 주민이든 고착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과거의 그 생각을 그대로 이어와서 좀 변화를 깨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 시대는 우리가 10년 지나면 AI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파고듭니다. 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파고든단 말이죠. 그러면 자칫 잘못 우리가 지금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산업들이 AI에 의해서 전부 다 컨트롤이 되고 일이 진행이 되고 작업이 진행되고 결국 일자리는 별로 없는 그런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I가 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초점을 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의 먹거리는 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 그 AI가 할 수 없는 먹거리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하는 문제, 감성의 문제고 인성의 문제입니다. 이건 AI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가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품이랄까 또는 문화랄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AI가 할 수 없는 분야를 더 발전시켜서 그것도 우리 미래의 먹거리로 길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부터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교육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AI에 대응하는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고 새로운 문화를 발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전라북도는 뭐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느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존의 인력을 좀 개편하고 인력을 재훈련하느냐, 또 새로운 인력을 어떻게 뽑아오느냐 이 문제인데,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미래 사회는 AI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걸 염두에 두고 미래의 먹거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AI는 인공지능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최근에는 그 조리 인플루엔자도 AI라는 표현을 많이 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김순원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많은 지역에 관심을 갖다 보면 그 전라북도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방금 좀 나열을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지역에 좀 차별화된 듯한 느낌이십니까? 아니면 열거식 내지 나열식이라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근데 이제 되게 첨단 산업을 유치하거나 첨단 산업의 부지를 확보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많은 검토와 고민이 있었다고 보고요. 과연 그게 도민들이 어떠한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각 산업 입지를 이제 어떻게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발전하는 분업 정책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혁신 도시가 그 중에 하나 있다고 봐지고요. 분산 정책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정부 부처를 어떻게 전국에 이렇게 균형 배치해서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겠냐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지금 각 지역이 지역에 맞는 독창적인 산업을 추진하고 할 때 거기에 맞는 권한들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AI가 됐든 아니면 수소차가 됐든 만약에 전북이 그게 메카가 되려면 관련된 권한을 중앙정부가 행사할 게 아니라 소위 전북도가 행사든지 전주시가 행사든지 아니면 연계된 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하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의 그 절차적인 문제를 충분히 다 고려하고 또 중앙정부 도와주시면 저희 위원회는 그런 첨단 산업이 됐든 지역 발전에 도움되는 산업을 추진할 때 관련된 권한을 어떻게 좀 지방으로 넘겨주어서 지방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데 저희들은 관심이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아까 유 의원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탄소 산업이 전라북도의 성장 동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경북 지역하고 갈등 때문에 경쟁 관계죠. 그래서 속도가 좀 나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 이게 나열식이고 지속 가능한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신성장 동력이 아니라면 결국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겠다 싶어서, 과연 그러면 전라북도에는 전라북도만의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 그리고 메가 프로젝트라고 좀 이야기를 하던데 최근에는 뭐 초대형 국책 사업, 그리고 그 4차 산업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발전 전략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인가, 가능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어떨까요? 그 문 대통령께서 그제 이제 그 경제가 어려워지고 뭔가 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뭔가 산업 정책을 지금 해야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산업 정책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옛날식 사고일 수도 있어요. 정부가 어떤 산업을 특정한 산업을 밀고 나간다 이런 건데, 지금은 오히려 정부보다는 더 민간이 더 훨씬 더 그 역량이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 저희 제가 들여다 볼 때도 탄소든 또 아까 그 여러 가지 자율주행차든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특히 이제 앞으로 그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된다는 것도 그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또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순 노동은 줄어들지만은 오히려 아까 우리 이제 박사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그 교육을 우리가 업그레이드만 한다면 오히려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많이 양성해 나갈 수 있다.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봐요. 그동안 제조업 시대 때는 전라북도가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지식산업 시대, 교육, 의료, 문화, 또 금융 이런 것, 이 시대에는 우리가 제대로 대비를 하고 제대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소든 자율주행차든 그쪽으로만 눈을 돌릴 게 아니고, 가령 의료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가령 전주 여수병원이 상당히 그 우리나라에서 참 알아주는 병원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런 그 의료 산업이 지금 고령화되면서 중요하게 되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여기 또 그 의료 부문, 제가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 데 산업이란 말을 붙이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만은 우리가 IMF 때 그때 금융의 산업이란 말을 못 붙였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는 산업이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국민 총생산에서 교육이나 의료에 그 지출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왜 산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발전시켜서 교육을 받으려면은 여기에 와야 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자연히 인재들이 보이면 또 지역이 더 발전하고, 또 마찬가지로 좋은 그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그런 그 좋은 정주 여건,
생기면 자연히 좋은 인재가 오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새 시대에 맞는 인재들을 많이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바꾸는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산업을 갖다가 산업의 그 지식산업 중심으로 산업을 쳐다보고 또 우리가 분명히 이 지역이 그 창의적인 역량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전라북도의 중소기업들을 갖다 해외에 그 진출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지역에서 정말 그 창의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그 잠재력과 기술력이 있는데 그게 시장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만 만들어주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여기에 다른 외국의 파트너들이 이 지역의 그 기업들이 같은 제조업이라도 상당한 그 창의력과 기술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 고기가 물을 못 만나서 그렇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라 이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이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쪽으로 눈을 돌리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전북의 정치, 경제 그리고 미래 먹거리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 지역 균형 발전으로 귀결되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치분권의 중요성도 좀 깨닫는 계기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김순훈 교수님께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서 그 말씀은 언뜻 비추신 것 같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이건 상충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긴 한 것 같은데 이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자치분권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네, 저는 그 지역 발전을 모색할 때 큰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중앙정부가 그랜드 디자인을 짜고 중앙정부 계획대로 움직여가는 소위 하향식 방식이 있고 지역의 사정에 맞는 계획을 짜서 그 방식을 추진하는 상향식 방식이 있는데 저는 후자가 상당히 이제 설득력 있게 와닿는 게 아니냐. 특히 21세기에 각 지역의 창의성이나 독창성이 강조되고 우리 위원님은 강조하신 것처럼 문화와 생명이 강조되는 시대가 되면 오히려 정부의 통일성보다는 저는 독창성이 더 중요할 거라고 봐집니다. 특히 지역의 창의와 독창성을 기반으로 한 발전을 모색할 때는 거기에 부합하는 저는 자치분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전북과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첨언을 드리면 지금 전북에는 6개 시, 8개 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구를 보면 3개 시 정도는 한 20만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10만이 안 되는 시가 3군데나 되고요. 뭐 군은 벌써 2만에 육박한 군들도 많기 때문에 좀 큰 차원에서 행정체제에 대한 생각들을 도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기업이 도와주더라도 행정부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으면 이게 매크로하게 도와주기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시도 늘 전주시만 걱정할 게 아니라 큰 차원, 전북도라는 발전 차원에서 전주시를 좀 생각하고 뭐 이런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이 행정체제의 문제를 고려해 주면 아마도 전북이 자발적으로 이게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특히 저희들이 뭐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보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령 예를 들면 종전에 전주, 완주를 이렇게 통합하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막 반대부터 이게 잘 안 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물리적 통합이 어려우면 전주, 완주를 묶는 하나의 특별자치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뭐 경제 문제는 거기서 다루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전주, 완주, 익산을 묶는 특별자치단체를 고려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면 저는 상향식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지고요. 또 하나는 자치분권위원회가 관련된 권한을 이렇게 하향식으로 권한을 해서 법률화해서 넘겨주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전북의 전북 발전을 위해서 이런 권한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저희들이 그 맞춤식 우리 자치분권이라고 하는데 또 그런 걸 나름대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심의해서 또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좀 잘 맞아야 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연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자면 네. 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보면 정부 개정안에 보면 특례시 조항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인구 100만 이상으로 지금 현재 안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전히 개정될 가능성이 또 있는 건가요? 바뀔 가능성이? 그거는 아마 지금 의원 곧 이제 국회로 넘어갈 텐데 오면은 이제 검토를 해봐야 할 일이. 지금 행정안전부가 입법 내고할 때도 왜 꼭 100만을 좀 고수하냐. 가령 뭐 인구는 한 80만 정도로 완화하고 다른 요인을 좀 검토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는 들었고요. 아마 그런 안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아마 국회에서는 종합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기대를 가져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지금 수도권 집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소멸, 마을 소멸 위기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이제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면 자치분권이 더 큰 의미를 갖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그 주의를 해야 될 점이요. 우리 전라북도가 아까 말씀드린 1966년에는 266만으로 전국의 8% 인구였어요. 지금은 180만 대로 이게 3.5% 인구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1966년대 8% 인구가 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는 삽니다. 그 자손들이. 결국 전라북도의 역할은 나는 8%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3.5%니까 현재 출발점에서 자치분권만 강조하다 보면은 전라북도는 3.5%로 가는 거예요. 그런 자치분권을 우리가 해서 여력을 지역의 잠재력을 개발하되 중앙정부에서는 그 8% 염두에 두고 그 8% 염두에서는 결국 면적일 거예요. 인구와 관련돼서. 그것도 염두에 두고 이 우리가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쭉 낙후된 지역들을 어떻게 참 다시 한번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걸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 100만이라 한다면은 수도권에 있는 인구는 다 100만이 넘어요. 많은 도시들이 저 안양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7, 8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방은 100만이 다 넘을 도시들이 다 50만으로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우리가 그것도 뭔가 차별화를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출발선상에서 똑같은 현재 출발선상에서 다른 걸 가지고 자치분권만 강조하다 보면은 문제는 더욱더 격차가 심화되고 불균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고리고 한편 자치분권도 강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지역의 잠재력을 개발할 건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요구도 하고 국가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결국 지역의 능력을 좀 증대시켜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 동의하고요. 그게 자치분권이 그 방법이냐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데 연방 국가입니다만 그 주 하나가 인구로 보면 우리나라에 맞먹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그런 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같은 것도 각 성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역시 인구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한 성 정도 인구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연 그런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그런 자치 정부 중심으로 운영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고요. 인구가 전반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감소는 아니죠. 정체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경제의 중심지와 주변 간에 좀 인구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도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지만 또 전라북도 내에서도 또 도농 간에 지금 인구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해보기 위해서는 좀 여기 지방 이런 여러 가지 경제 문제라는 게 전문가 우리 박사모 교수님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지방 거점 도시를 스마트 도시화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으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방의 붕괴를 막을 수 있고 전라북도 내에도 그런 거점 도시들이 몇 개 생긴다면은 물론 아주 지금 산업면에서 산업의 중심지로 인구가 모이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은 그런 스마트 거점 도시를 만든다면은 저는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의 한계와 현안 그리고 전북의 고민과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발전적인 제안이나 조언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목 교수님.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지역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사람입니다. 사람은 무엇에 있으느냐. 과거에는 그냥 교육에 주입식 교육으로 됐지만 지금은 주입식 교육으로 안 됩니다. 창의적인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창의력을 발휘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정말 창의적인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많아야 된다. 이것이 초, 중, 등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위까지입니다. 그게 이제 1단계고요. 두 번째는 그런 창의적인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있는 종사하는 인력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재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이 새로 변화된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창의를 할 수 있느냐. 아까 최수창 교수님 말씀 우리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창의력이 있다는데 그걸 더 활성화시키는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대학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의 교육이
단순히 우리의 연구 논문, 교수가 연구 논문에서 대학을 랭킹 매는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학생들 교육을 통해서 정말 학생들이 융합적인 사고와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에 있는 교육이 활성화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자 그러면 은퇴하고 퇴임하고 실업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걸 평생 교육화해서 수련에 맞게 정말 그 재교육하고 재훈련시키는 시스템이 작동이 돼서 그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인력을 개발하고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사람 중심의 도가 돼야만이 우리 전라북도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고 미래 비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정 교수님. 이제 그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전라북도 경제는 다른 데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건이 힘들지만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성엽 의원님. 예. 어떻든 우리 그 전라북도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오늘 토론 결과로도 뭐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중국과 우리나라 교역량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든지 현재 정도를 볼 때나 또 다행스럽게 우리 전북대학교, 우리 지역에서 대표대학이 전북대학교인데 전북대학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뭐 경제로 치면 선행지수 비슷하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저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너무 좌절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대신 그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누워 있어도 그냥 입에 떨어지는 감이 들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건 경계해야 돼요. 지난번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에다가 태양광 하자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예 좋습니다 하고 덜컥 받아버리는 이런 무력한 태도 가지고는 전라북도가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너무 좌절만, 너무 힘들다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좀 희망을 우리가 보면서 대신 그 희망으로 나가기 위한 정말 분발하는 노력, 좀 자신감, 자존심, 어떨 때는 좀 깡치를 좀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좀 뭉쳐내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선원 부위원장님. 세 분의 말씀을 크게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저는 동북 도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도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은 상당히 쉬운데 스스로 주인이 되는 의식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 교수님 오늘 교육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지방자치분권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내용으로 참여하고 논의하고 그다음에 결과에 이르는 이런 과정을 좀 하는 그런 훈련이 꾸준히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과정은 뭐 좀 전북도가 이제 좀 이렇게 시범이 됐거나 모범이 돼서 뭐 전국에 확장하는 그런 여기가 메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년 출발점에서 지역의 위기와 기회를 진단했습니다. 전북의 한계와 미래도 살폈습니다. 가능한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의 접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새해 벽두,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토론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